저한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데를 많이 갔다 오라 그래요. 네. 그래서 가서 왜 떨어지는지 알아보고 와라. 그런 요청 때문에 가긴 가는데 또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메일도 많이 보내세요. 다시는 오지 말라. 보이면 뭐 큰일 날 줄 알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1년 말까지가 강세였지 않습니까? 초강세. 그래서 아마 까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잠원동에 있는 천지인 설렁탕 집에 왔습니다. 천지인 설렁탕. 설렁탕 8,000원. 네.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여기 전복, 문어, 갈비찜을 시켰고요. 오늘은 이 천지인 설렁탕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노이즈가 지금 심합니다. 도대체 부동산 정말 과거 30년 전의 일본과 같은 그런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잃어버린 20-30년이 오는 건지 부동산 시장이 워낙 급락하다 보니까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의 최고 전문가 부동산 심부름센터의 최상욱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네. 부동산 심부름 센터. 예, 맞습니다. 왜 근데 심부름 센터예요? 그게 저한테 이제 그만 말하고 심부름이나 좀 받으면서 남의 얘기를 경청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누가 조언을 해가지고 유튜브 제목을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그 유튜브 들어가보도 혼자 얘기하던데 남의 얘기 듣기보다. 원래는 그래서 좀 요청을 받아서 이런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교대에 있는 유한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계시는 추진위의 한 분이 예.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이 너무 떨어져서 그 리모델링이 왜 이렇게 안 알려지는지 네. 뭐 재건축만 다 하자고 하니까요. 그래서 막 리모델링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네. 제가 그 사이트를 첫 번째 단지로 가서 막 설명하면서 리모델링의 장점에 대해서도 좀 네. 얘기하고 뭐 그랬던 게 채널의 시작이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저한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데를 많이 갔다 오라 그래요. 네. 그래서 왜 떨어지는지 알아보고 와라. 아니요. 떨어진 거는 뭐 이제 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네. 그 하락폭이 크면은 네. 그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요청 때문에 가긴 가는데 또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메일도 많이 보내세요. 다시는 오지 말라. 오지 말라고. 보이면 뭐 큰일 날 줄 알아. 이러면서 네. 목숨 걸고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사실 홍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네. 네. 최근에 영상 보니까 어디 부평? 부평 더샵이요? 예, 네네. 부평 더샵 갔다 오셨는데 그 더샵 그 입구가 너무 화려해서 네. 저는 이 강남 어디 서초 그 더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인천 부평에 있는 더샵을 갔다 하니까 저도 괜히 지도를 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그건 게다가 심지어 그 아파트는 기업형 임대주택 아파트여가지고 맞아요.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네, 그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어요. 이지스 예. 레지던셜 리츠로. 그 레지던셜 리츠가 갖고 있는 주택 사이트 중에선 제일 크고 3,800세대가 넘어가요. 네. 그래서 그거 이지스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왜냐하면은 뭐 리츠 하는데 실물을 본 적이 없는데 상업용 부동산만 갖고 있는데 주택도 갖고 있는 리츠가 있다 이래가지고 좀 설명해 드리려고 갔던 거예요. 주택도 갖고 있는 리츠 저도 처음 알았네요. 미국에는 에쿼티 레지던셜이거나 네. 아발론베이 프로퍼티 같은 그런 하우징 리츠들이 많이 있어요. 많아요? 네, 거기서는 그런 임차 수익률도 좀 나오니까 주택도 리츠가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전월세 전환율도 좀 낮고 네. 임차 수익률이 좀 안 나오는 게 하우징이다 보니까 리츠가 그거를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 건도 사실은 용적률을 그래서 일반 주거 3종에서 준주거로 네. 종상향을 시켜줘가지고 공공에서 굉장히 싼 값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네. 그러니까는 이제 매입 원가로 환산하면은 주택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그 임차료를 유지하더라도 수익은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리츠를 만들어줄 수 있게 배려한 공공 지원형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네. 리츠 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이 주제라서 할 얘기가 거의 한 3-4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밥을 좀 든든하게 드시고 네. 해야 되는데 오늘 일부러 뭐 칼국수나 이런 뭐 국시 이런 거 안 하고 네. 전복 문어 갈비찜. 네. 네, 문어도 보양식이고 전복도 보양식인데 거기다가 갈비찜.
왜냐하면 오늘 물어볼 게 많아서 예. 단디 준비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예, 전복 문어 갈비찜을 준비했으니까 좀 드시고 예, 같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 질문지를 보니까 뭐 시장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약간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은 밴드로 제공이 되잖아요, 보통은. 상하단 밴드로 이렇게. 코스피 2,450에서 뭐 네네. 상단 2,950 이러죠. 맞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전망 안 하거든요. 그런데요, 부동산은 뭐 어떻게 전망하는 어떻게 하냐면은 오른다, 내린다, 오를 땐 2.5% 오른다, 내릴 때는 마이너스 8% 오른다, 10% 내린다 이렇게 전망을 해요. 그래서 전망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홀짝 게임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네. 홀짝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결국 반드시 틀리게 돼 있거든요. 아, 네,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홀짝 게임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전망을 하면 틀리게 돼 있는데 저는 20년에 틀렸죠. 네. 그래서 틀린 사람에게는 가차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은 굉장히 저한테 힘든 한 해였고 2020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좋았었잖아요. 그러면 안 좋다라고 얘기해서 틀렸다는 거였나요? 네. 저는 2020년에 좀 굉장히 오버슈팅 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도 굉장히 규제책 중심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시장이 약세로 전환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전망을 그냥 뭐 개인 페이스북 이런 데 한 게 아니라 당시에 3프로TV 나오면서 이제 전망을 했고 그게 소위 전 국민이 보는 홀짝 게임에서 틀려가지고 거의 이제 힘든 시기를 한 2년 정도 보냈고요. 종국에는 지난 3년의 그 시장을 맞춘 사람만 살아난 채로 2022년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홀짝 게임에서 과거 10년을 보는 것도 아니라 올해 이것만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의견이 한 방향만 남게 되잖아요. 대중은 이제 그 남아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평가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연초에 다들 강세장으로 봤는데 결과적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엄청난 약세장이 찾아왔고 그렇죠. 주택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데 심지어 레버리지니까 그 피해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반대로 연초에 왜 상승한다고 전망했냐 하면서 또다시 홀짝 게임에 대한 추궁하는 이런 경향이 또 이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런 대중들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저는 이제 2년 전에 먼저 경험을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냥 또 대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주식시장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게 2020년도에 그 코로나 위기가 왔지만 자산 가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금리잖아요. 근데 페드가 그렇게 금리를 낮추면서 시중금리를 0.5까지 뺐었으니까 당연히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주식시장이 폭등을 하고 부동산 시장도 이미 목에 찬 시장이었는데 금리가 낮아지니까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드가 그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돈을 푸는 그런 통화 정책을 2019년 말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였잖아요. 올해 주식시장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이 정도로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상은 전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20년 동안에 베이비 스텝만 했었지 무슨 울트라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을 언제 했었어요. 네. 그런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세론자들 그냥 빠진다 하는 사람들이 맞은 시장이 돼버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오른다 하는 사람이 또 봐봐 맞지 이렇게 좀 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맞았어도 맞은 게 아니고 틀렸어도 틀린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이제 페드가 이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을 쥐고 흔들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나요? 별로 인정 안 하시는 눈빛이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게 다 맞아서. 근데 지금 어쨌든 저희도 지금 밥 먹으면서 촬영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대중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또 그게 소화되는 과정에서 저는 그래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주기도 짧고 그렇지만 부동산은 이제 주기도 좀 긴 편인데
그냥 연초에 한 번, 연말이나 연초에 한 번 하는 그 상승 하락에 대한 그 홀짝 게임으로 네. 되게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들이 좀 심한 게 이쪽 시장이고, 심지어 이제 기관들도 얼마 전에 주산연에서도 2023년 주택시장 전망을 했는데 가격이 네. 2.5% 하락을 한대요. 내년에요? 네, 내년에. 그러면은 2.2% 하락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도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떤 가치라든 거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범위 안에 있다는 사고가 아니라 여기는 정말 정확하게 위냐 아래냐만을 너무 집요하게 좀 따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긴 하죠. 최성훈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 대출 시절에 되게 부동산 강세론자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리고 또 돈 되는지 돈 안 되는지 네네네. 분명히 또 차별화에 대해서도 책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말 우리 최성 대표랑 그다음에 이상우 대표인가요? 네, 상호. 예, 그 두 사람을 제가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질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셨단 말이죠. 네네. 그게 지금 현실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아, 그게 네. 저는 이제 약간 금리에 민감하게 부동산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금리보다도 뭔가 수급에 의해서 전망을 하신 거예요. 이 약세장에 대한 전망의 이유가 뭐였었나요? 아, 그러니까 2014년부터 19년까지의 시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급 부족 이론이 대세였던 시기였고요. 반대로 말하면은 공급이 부족하진 않았지만 수요가 더 셌다는 거고, 네. 수요는 결국엔 구매력으로 나오는 거니까 소득이랑 대출 시장의 변화로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주택은 대출을 끼고 집을 많이 사고 또 전세 끼고 집을 사고 하는 이런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2014년도에 714 정책 내면서 대출 열어줬고, 네. 그래서 LTV 70%까지 빌릴 수 있게 했고요. 네. 그러니까 2015년에 저희가,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60조 원씩 가계 신용이 늘었는데 2015년도에는 120조가 늘었어요. 그래서 대출이 2배 늘었거든요. 그래요? 네, 월 10조씩 빌렸고 이거는 15년, 16년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가계 레버리지 사이클의 시작이었는데 네. 15년부터 그래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강세장이 진입을 했고, 네. 2015년에는 그래서 분양도 너무 좋았고, 주식시장에 계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네. 15년에는 건자재 기업 관련 주가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소득도 늘고 대출도 큰 폭으로 늘어나니까 구매력이 더 튀었고, 네. 또 정책적으로도 그 당시에는 주택 공급을 안 하겠다는 거였어요. 신도시 더 이상 안 짓겠다. 네. 그러니까 공급 억제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강세가 이제 쭉 이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한 5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규제도 그해 수반에서 세졌고, 네, 세졌죠. 그래서 점점 세져가지고 나중에는 뭐 공급 정책도 전환하고 했지만은 이게 64년부터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은 네. 시장이 강세로 가면 안정화 정책을 냈었고, 네. 시장이 침체되면 활성화 정책을 내는 거를 반복을 했고, 네. 언제 그런 정책적으로 변곡점이 오냐면은 실제 시장이 변했을 때 변곡점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네. 강세장인데 그럼 안정화 정책을 내는데 그 강세 꺾일 때까지 안정화 정책 계속 내거든요. 꺾일 때까지. 네. 그리고 시장이 침체돼 있으면 그거 살아날 때까지 활성화 정책을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센 게 나올 거여가지고, 네. 2019년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저희 정책들도 역사가 다 있다 보니까 이거 네. 나올 거 거의 다 나왔다 싶을 정도로 네. 거의 다 나왔고,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20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코로나 위기가 왔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이 1순위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소위 보건 네. 관련 정책이 1순위가 되고, 네. 그 다음에 경제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당연히 경제 부양이 또 앞순위에 들어가면서 이제 대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엄청나게 완화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2020년, 21년에 다시 우리나라 평균 가계신용 대출이 130조 원대로 급증을 했고, 아, 그래요? 네, 그때 정말 돈 엄청 빌렸어요. 그리고 이때는 가계신용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 대출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산시장 붐이 한 번 왔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근데 20년 8월 달에 임대차법 개정을 하면서 그 임차료가 올라갈 만한 그런 동인을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네. 2년을 2 플러스 2, 4년으로 하니까. 네. 그러니까 금리는 기준금리는 0.5로 내려가고 사람들 마음에는 제로화 금리가 머릿속에 있는데 네.
그래서 전세라는 거는 주거 서비스 비용인데 그거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그 기회를 주니까 임차료가 2+2니까 이제 말 그대로 임차료가 2배 올라가게 돼버리고 그러면은 임차료가 너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주거료 인상을 해지하는 거는 집을 사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 집을 사는 심리하고 또 아니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게 양쪽으로 다 일어나기 시작해서 20년 8월부터 소위 전세 대란 그리고 매매가 급상승 이게 21년 말까지 1년 반 동안 폭발적으로 일어났고요. 네. 지금은 뭐냐면은 지금은 다시 금리가 그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가격 조정이 나오는 건데 이게 역전세라는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20년 8월부터 전세가가 급등을 했고 제로화 금리로 예. 그래서 매매가도 같이 올라갔다면 지금은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전세가가 내려오고 있는 국면이고 네. 매매가도 같이 끌어내리는 국면이 그 임대차 계약 2년 차인 22년 8월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1년 말까지가 강세였지 않습니까? 네. 초강세. 그러니까 여기서 2년을 더하면은 23년 말까지가 되는 건데 내년 말까지가 역전세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그 역전세 클라이막스로 가는 과정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 이슈가 있고 네. 그럼 현금 흐름이 부족하면 집을 팔아야 된다거나 등등 이런 거에 발생할 그렇죠. 수 있을 뿐더러 네. 또 금리가 여전히 높은 레벨이다 보니까 구매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자가 구매도 위축이 되고 이러니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지금 가격 조정폭이 유난히 크게 나오는 건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도 이제 약간 이런 분위기가 이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24년 정도가 돼야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론 다 나왔네. 네. 2023년까지 시장 전망 다 나왔으니까 네. 네, 또 먹고 시작합니다. 좀 쭉 먹고 우리 식사합시다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옛날에 뭐 제가 미국에서도 공부를 좀 했었지만 미국에서 먹을 게 피자 그 다음에 버거킹 가서 와퍼 네. 미국 음식 중에는 그나마 그래도 피자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피자랑 와퍼랑 거의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음식은 너무 다양해요. 너무 네. 다양하고 되게 맛있잖아요. 또 정성이 네, 맞아요. 그냥 한국 음식이 향신료 같은 것만 덜 들어갔지 사실 뭐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게 참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에 보면은 네. 그 좋은 투자 성과는 결국 타이밍하고 프라이싱 두 가지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타이밍은 더 잘 아시겠지만 시기를 잘 잡아야 되는 거고 좋은 시점을 잡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네. 실력이 있어야 되고 프라이싱은 좋은 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레이엄도 뭐라 그랬냐면 타이밍 잡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타이밍이 좀 어렵다. 타이밍 어렵다고요. 전문가도 많이 틀린다. 네. 그래서 그 책 자체에 이제 많은 부분을 프라이싱에 할애를 하거든요. 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파트에는 프라이싱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제가 주식도 해봤고 부동산에도 있어 봤는데 주식에 대한 적정가 개념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있죠. 적정가 제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에는 그런 적정가 제시를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적정가 제시 평생 들어본 적이 없으신 네, 거. 몰라요. 밸류에이션이라 해봐야 이 아파트를 월세를 냈을 때 뭐 대충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근데 그걸로 해도 계산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가면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가 그 현장 답사 유튜브를 찍으면서 인천에 있는 어떤 아파트 단지를 갔는데요. 거기도 이제 소위 하락이 많아서 갔어요. 제가 네, 하락재 심부름을 가고 있어가지고. 근데 8억 9,900을 갔다가 4억 7천이 찍힌 단지였어요. 34평 아파트가 8억 9,900을 찍고 최고가. 네. 그 다음에 1년 만에 이제 4억 7천이 된 거예요. 설마. 아 진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실거래가 나오니까 야. 간 거고 4.7억이 직거래도 아니라 그냥 중개거래였습니다. 와. 근데 갔는데 그 4억 7천에 파신 분이요. 2년 전에 그 아파트를 4억 9천만 원에 전세를 끼고 네. 5억 9,800에 사신 분이셨어요. 음. 그러니까 1억 800만 원에 갭 투자를 하신 거예요. 네. 20년 겨울에. 그럼 20년이면 20년, 21년이 매우 초강세였으니까 타이밍이 좋다고도 할 수 있죠. 네. 그 전에 샀었어도 됐지만 어차피 그 아파트는 2018년 준공된 거였거든요. 사서 먹었네, 일단은. 8억 얼마가 썼으니까. 아니죠. 그분이 4억 7천에 밀어서 팔았다니까요. 네. 근데 사자마자는 8억 평가이익이? 얼마 갔으니까. 평가이익이요? 제 말이요. 뭐냐면은 그분이 그거를 2년 조금 안 돼서 23개월 차인 올해 10월 달에 4억 7천만 원에 팔았는데 네.
원본 초과 손실로 판 거예요. 그렇네. 본인은 4.9 끼고 5.98에 1억 800만 원 전세인데 실제 매도는 4억 7천에 팔았으니까 1억 2,800만 원 마이너스거든요. 그렇네. 와. 그러니까 자기는 다 원본 이상을 던진 거고요. 그 네. 아파트는 20년에는 이렇게 강세를 갔지만 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타이밍은 어렵잖아요. 타이밍은 어려우니까 프라이싱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네. 안타깝지만 아파트는 프라이싱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다 타이밍만 봐야 되는 건데 아. 그러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시세 추종형 판단을 하게 돼요. 네. 아, 시세가 지금 올라가니까 소위 음. 질러서 사고 네. 빠지면 쫄아가지고 이제 밀어서 파는, 주식으로 말하면 슬리피지가 이만큼 발생하는 그런 행태를 하게 되는데 아파트에 되게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실 부동산도 가치평가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러니까 원가법, 수익환원법, 비교사례, 거래사례법 같은 PER이나 PBR이나 이런 DCF 같은 밸류에이션이 이미 있는데, 아, 밸류에이션 방법이 있긴 있네요.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네, 방법이 있죠.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대중들이 쓸만한, 저희가 상식적인, 예를 들면 저희가 삼성전자 얘기할 때 순이익이 뭐 얼마니까, 아니면 EPS 얼마니까, PER 예, 얼마 PER 몇 꼽아가? 배 정도 되고 이게 성장이 있을 때 뭐 한 15배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심지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전국 주택가격 PIR이 소득 대비 주택가격 지수가 18배로 예. 장기 평균 12배 대비 비싸다 이렇게 평가까지 내리거든요. 뭐냐면 아. PIR이라는 가치평가 지표를 가지고 PIR이 12배다 18배다 이건 그냥 사실인데 그 18배가 비싸다 이건 평가잖아요. 예. 지표와 평가를 활용을 하는데 개인들은 그렇게 활용을 잘 안 해요. 예. 그냥 어떤 매매가를 절대 진리로 생각을 하고 그 매매가의 절대 진리를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자금 조달할까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하지, 얘가 얼마가 적정하고 얼마여야 하고 얼마까지 될 것 같고 이런 판단을 의외로 너무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인천에 있는 그 단지를 현장 답사 갔다가 그 사례를 보니까 네. 이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살 때는 되게 기분 좋아서 샀고 2년간 좀 해피했는데 결국에 돌아온 거는 1억 2,800만 원의 손실이잖아요. 자기 돈 다 날리고 네, 원본 초과 손실. 이자 비용까지. 네, 맞아요. 근데 그 단지를 바로 그 다음 4일 후에 네. 4억 7,600만 원에 매수한 사람이 나왔고, 네. 그리고 좀 지나니까 5억에 매수한 사람이 나왔고, 4억 8천 나왔고, 5억 3천 나왔고, 5억 800 나오고, 4.7억이 정말 정확히 최바닥 찍어줬네. 네, 바닥이었고, 그 한 4억 8천에서 5억 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거기 전세가 한 3억은 나오는 데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세가 3억 정도가 코로나 이전부터 나오던 지역이었다면은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세가 뭐 5억 갔다가 내려올 수 있지만 전세가 3억의 가치가 있다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 얘기는 전세 3억자한테 그러니까. 9억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소위 4억 8천으로 내려오면 전세 3억은 4년밖에 못 사는 거니까 이제 영구히 살 수 있는 거를 계산한다면은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기 평균으로 보면은 전세가율이 60% 정도 돼 왔었는데, 아, 그래요? 평균이? 네, 그게 왜냐면은 이 개념이 다르게 되면 되게 이해가 쉬운데, 전세가 그 부동산 가치의 그 주거 서비스의 순수한 비용이고, 매매는 그 주거 서비스를 영원히 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DCF거든요. 야, 예. 그러니까 전세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은 한 1.6배에서 1.7배 사이에서 많은 주택들이 그 매매가 평균을 유지해 왔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 정도의 그 소위 저희가 PER 10배, 한국 코스피 PER 12배 막 이런 그런 숫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 평균 가격이 한 1.6, 1.7배 정도 되는 가격에서 매매가 형성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도 그분이 4.7에 밀어서 팔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타이밍 프라이싱에서 진짜 프라이싱 안 하는 데가 부동산인 것 같고, 누구나 타이밍만 얘기하고, 요즘도 보면 부동산 타이밍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냐면은 이제 이쪽에서도 연준 보고 금리 인상 보고 한국은행 그 금리 관련 데이터 보고 그다음에 입주 물량 보는 건 기본이고요. 준공 언제까지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을 보는 것만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틀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기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타이밍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결국에는 틀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물론 타이밍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요.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이런 프라이싱에 대한 개념을 해서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은 꽤
조급하지 않게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그 주도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시세에 기반하거나 그런 너무 타이밍에 집착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인생이 고통스러워지는데 이 부동산 씬에서 이쪽 얘기가 너무 없어서 요즘에 제가 조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이 부동산도 결국 밸류가 있고 그 밸류의 기전은 뭐냐면은 입지 가치와 상품 가치로 대표되는 주거 서비스고 그 주거 서비스 비용은 월세 또는 전세로 나오는데 직관적으로는 물론 월세를 얘기해도 되지만 직관적으로는 그냥 전세금을 얘기하면은 그 전세금이 사전적 의미에는 20년 이상의 연세를 이상이어야 전세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러면은 그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세를 그 전세금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 지역의 입지 가치와 상품 가치, 베이스 가치를 알 수가 있고 그거의 멀티플이라는 거죠, 매매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의도로 출근하는데 15분 걸리는 곳에 있는 똑같은 아파트랑 대우에서 지은 프로지오가 있다고 했을 때 대전에서 출퇴근을 하는 거랑 아니면 남양주, 외곽, 덕수 그게 똑같은 대우에서 지어도 그 집의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세 3억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주식시장에서 이제 북밸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PBR로 좀 많이 따지거든요, 저는. 아무리 떨어져도 그게 저희 주식 스승이 가르쳐 준 얘기예요. 북밸류가 바로 뼈무게라고. 아무리 우리가 못 먹어서 막 이렇게 살이 빠져도 뼈무게 이하로는 빠질 수 없잖아 하면서 저희 팀장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혹독한 주식 침체가 오면 항상 그 PBR을 생각하거든요. PBR을 생각하니까 바닥에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까 전세 밸류 3억 아니면 전세를 3억을 월세로 돌려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그 가치로 보면 5억 원 정도는 이 집의 락바텀이라고 하는 가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런 맞아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맞아요. 그게 예를 들면은 뭐 잠실이 주택가격이 많이 빠졌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강동구 고덕동에 주택가격이 많이 빠졌고 송도도 많이 빠졌고 인천도 빠졌고 이러고 있는데요. 전세 얼마 빠졌다는 기사가 안 나와요. 그러네요. 실제로는 전세가 더 많이, 그러니까 전세가 퍼센티지로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더 많이 빠졌어요? 올해 22년 12월 기준으로 매매가 정규 평균 5%대 빠졌으면 전세는 6%대 빠졌고, 뭐 매매가 8%대 빠졌으면 전세는 10%대 빠져서 전세가 하락이 더 크거든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은 전세에 신경을 안 씁니다. 전세, 월세 신경을 안 쓰고 부동산을 볼 때 매매만 봐요. 매매만 보고요. 그 얘기인 즉슨 내재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분모 분자만 바꾸는 것도 엄청난 그 수학적인 변화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부동산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돼 있는데 주택도 토지와 건물로 돼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의 가치를 갖는데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를 갖게 되어 있고요. 그 토지 가치를 저희가 입지 가치라고 하고 건물 가치는 상품 가치라고 합니다. 입지 가치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교통, 교육, 자연환경, 편의시설 4대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입지 가치군요. 방금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분명히 부동산 고수들이 그 얘기했어요. 발품 파는 것만큼 수익을 얻는다라고 돼 있어서 근데 저는 도대체 가서 뭘 보고 와야 되는지 저 솔직히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지 4대 요인하고 상품 2대 요인을 보고 오시는 겁니다. 임대 사업자의 물량이 150만 채가 내후년에 쏟아진다. 사실입니까? 전체 주임사 등록주택 수가 그 정도 되는데요.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